요양TV의 캐스터 박노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요양TV가 3월에 개국이 됐는데요. 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그 7월 6일 제28회 시험을 보실 건데, 네, 많이 지금 긴장이 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창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시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요양TV를 통해서, 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시험을 좀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요양보호 개론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요양보호 개론은 1교시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들이죠. 특히 그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내용들이 자주 바뀌고 있고, 또 이 내용들이 이제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또 뭐, 어쨌든 자주 듣지 않은 이런 용어들이다 보니까 귀에도 잘 안 들어오고 또 잘 이렇게 숙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서 먼저 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교재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죠. 고령, 최근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80대 후반에 고령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래서 보험자라 그러면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받아서 지급하는 자를 보험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 국민이 가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기요양 대상자인데요. 장기요양 대상자는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한 번 이상 시험에 나왔고 중요한 내용으로 이런 것들은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별표 3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 자,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면 장기요양 대상이 안 돼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분들을 급성기 질병이 있는 분들로 보고 있죠. 그래서 급성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장기요양 대상이 안 됩니다. 즉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이 안 되고요. 퇴원을 하시고 장기요양 대상의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신체가 노화가 되셨기 때문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면 장기요양 대상이 되시고요. 자,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직 노인이 안 되셨기 때문에 반드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한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성 질환이라 그러면 치매, 파킨슨, 뇌혈관 질환. 네, 뇌혈관 질환은 보통 뇌졸중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뇌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이런 것들을 뇌졸중이라고 그러고 뇌혈관 질환을 보통 중풍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치매, 파킨슨, 뇌혈관 질환, 중풍 이런 그 질병이 노인성 질병의 대표적으로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고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시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돼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자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굳이 노인성 질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돼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가 장기요양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에서는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와 아닌 경우가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를 볼까요? 자,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40세 남자.
자, 40세 남자는 65세 노인은 아직 아니죠. 하지만 노인성 질병에 해당이 되는 혈관성 치매가 있기 때문에 장교양 대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결핵으로 거동이 불편한 70세 남자, 65세가 넘었는데 이분은 노인성 질병을 갖고 계시진 않죠. 결핵은 노인성 질병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장교양보험 대상이 될까요? 네, 됩니다. 왜냐하면 65세가 넘은 경우 거동이 어렵고 장교양이 필요한 상태면 장교양 대상이 되죠. 자, 세 번째, 뇌경색증이 있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56세 여자. 65세 노인은 아니지만 노인성 질병에 해당이 되는 뇌경색증이 있기 때문에 장교양 대상이 됩니다. 자, 파킨슨 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마찬가지로 65세 노인은 아니지만 노인성 질병에 해당이 되는 파킨슨 병이 있기 때문에 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장교양 급여 대상이 보면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40세 남자. 자, 노인성 질병,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병이죠. 또 결핵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70세 남자. 또 뇌경색증이 있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이 되는 뇌경색증이 있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56세 여자. 파킨슨, 이것도 노인성 질병이죠.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이런 분들이 장교양 대상이 됩니다. 자, 장교양 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를 보면은 산재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64세 남자, 65세 노인이 아니죠. 네, 노인이 아닌 경우에 반드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되는데 산재는 노인성 질병이 아니죠. 자,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76세 여자. 자, 65세가 넘었고 뇌출혈은 노인성 질병이기 때문에 장교양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런 급성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장교양 대상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여자. 65세 노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은 반드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사고는 노인성 질병이 아니죠. 자,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로 귀가 잘 들리지 않은 90세 노인. 65세 노인 이상이 되는 90세 노인이지만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뿐이지 일상생활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귀가 잘 들리지 않은 90세 노인은 장교양 대상이 안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교양 인정 신청 절차를 보겠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표준교재 26페이지에 있죠. 자, 장교양 신청을 하려면 맨 처음에 어디다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복지 신청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는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노인장교양보험을 필요로 해서 신청하려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교양팀의 전문가인 주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5개 영역에 걸쳐서 장교양 인정조사 52개 항목을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표에 따라서 공단에 돌아가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1차 판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자를 통보를 합니다. 누가 봐도 이분은 와상이시고 또한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에 환자를 모시고 병원에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자로 통보를 하고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견서는 의사가 환자가 방문 요양의 서비스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전문적으로 소견서를 제출해주는 서류예요. 의사소견서는 진단서와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조사표에 따른 1차 판정 결과와 또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등급판정위원회에 이제 제출을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신청자의 등급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양 인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 이런 그 분들이 장기양 신청을 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방문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장교양의 인정 신청자를 교재 28페이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 장교양보험의 인정 신청자는 수급자 혹은 어르신 혹은 대상자, 본인이시죠? 이런 분들이 하시거나 혹은 가족, 친족, 시군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이제 후견인으로 지정받은 자,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주로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가족이나 친척하고 이게 단절이 되어 있어서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교양 인정 신청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장교양 기관장이나 요양보호사는 장교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심부름을 해드리거나 뭐 이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신청자나 대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장교양 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노인 장교양보험의 보험자, 계약 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보험자. 그래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장교양 인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는 등급판정위원회예요. 장교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등급 판정을 받으면 최소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장교양 인정 신청의 주요 내용을 좀 더 보면 갱신 결과 동일 등급을 받을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갱신이라 그러면 최초의 등급 판정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급을 다시 받는 것을 갱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결과 동일 등급을 받은 경우 1등급이 작년에도 1등급이었는데 올해도 다시 갱신을 하니까 1등급이에요. 그러면 유효기간은 4년, 2등급에서 4등급은 3년, 5등급인 경우에는 2년으로 이렇게 유효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또 갱신 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있는데요. 갱신 신청에 한해 유선 신청이 가능하며 유선 신청 시 통화자 신분 확인이 필요하고요. 갱신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갱신 신청 횟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인 대상자 중 갱신 조사 생략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갱신 조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5번째 장교양 등급 판정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재에 별표 3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교양 등급 판정의 기준은 이제 결과가 나오면 장교양 등급 판정 기준이 결정이 되는데요. 1등급에서 인지지원 등급까지 장교양 등급, 점수, 수급자 상태, 또 수발 정도, 일상생활 수익 능력까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장교양 1등급을 최중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점수는 95점 이상으로 수급자 상태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생활하는 와상 상태입니다. 와상이라 그러면 침대에서 생활하는 환자를 와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발 정도는 전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하는 상태입니다. 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6개 이상 타인의 완전 도움을 필요하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2등급은 중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수는 75점 이상이에요. 75점 이상인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등급은 95점 이상이니까 2등급은 75점 이상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입니다. 자, 수급자 상태는
휠체어를 이용해서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지만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을 필요하는 상태이시고요. 또 5개 이상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부분적인 도움을 필요하는 상태입니다. 자, 3등급은 중등증이라고 해요. 중증과 경증의 중간인 중등증인데요. 점수는 60점 이상입니다. 자,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3등급은 60점 이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자 상태는 보행, 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이런 상태고요. 부분적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하는 상태입니다. 자,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서는 3개 이상 부분 도움을 필요하는 상태이시죠. 자,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등급은 경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점수는 51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등으로 가끔 지원이 필요한 상태고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한두 개 부분적인 도움을 필요하는 상태입니다. 자,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51점 이상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등급은 45점 이상으로 치매로 확인받은 자, 그래서 치매 특별 등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수급자 상태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 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 대상자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은 적으나 치매 등으로 인지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자, 5등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45점 이상으로 치매로 확인된 자, 그래서 치매 특별 등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화면에는 없지만 2018년 1월부터 신설이 된 등급이 있죠. 인지지원 등급인데요.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으로 치매로 확인받은 자,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작년에 신설이 됐어요. 요번에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 예비 요양보호사들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장기 요양 요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장기 요양 요원이란 장교양 기관에 소속되어 대상자에게 장교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즉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의 장교양 요원은 요양보호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는 장기 요양 요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장기 요양 요원이란 노인 장교양 보험에서 핵심 인력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자, 다음에 부록을 보겠는데요. 장교양 기간에 재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 장교양 보험은 지금 현재 6조 이상의 재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장교양 보험료가 60에서 65% 부담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20%, 본인 부담 금액이 15에서 20%를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장교양 기간 내 서비스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설급여가 있죠. 자, 시설급여라 그러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받는 급여를 시설급여라고 합니다. 자, 보통 일반인들은 전체 이용한 금액의 20%를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2018년 7월까지는 50% 감면을 받으셨는데요. 작년 8월부터는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상향이 되고 좀 더 많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감산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40% 감액 대상자, 60% 감경 대상자. 자, 말을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 감경 대상자, 60% 감경 대상자로 확대가 됐습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 금액이 없죠. 자, 재가급여. 재가급여의 종류는 6가지가 있죠. 네, 그 재가급여는 보통 일반인들은 전체 이용한 금액의 15%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네, 40% 경감 대상자, 60% 경감 대상자로 확대가 됐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네, 본인 부담 금액이 없습니다.
자, 요 밑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월 한도액이 초과되거나 비급여 항목, 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죠. 대표적인 게 시설에서 식대비, 또 임의용비, 또 상급 병실 이용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데요. 이런 것들은 보험이 안 되고 장기항 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 장기항 보험의 재원 조달은 장기항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구성이 되고 장기항 보험료는 60에서 65%, 국가가 20%, 본인 부담 금액이 15에서 20%. 자, 그래서 시설급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 금액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분들은 본인 부담 금액이 15%, 감경 대상자는 작년 8월부터 40%와 60% 감경 대상자로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 금액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형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계시는 우리 그 많은 요양보호사님들이 노후가 되면 우리도 이런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형 급여를 이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뉩니다. 자, 생활시설은 가정을 떠나서 노인 주거나 노인 의료 복지를 목적으로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시설을 생활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표적인 게 먼저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이 있죠. 가정을 떠나서 노인 주거 복지를 목적으로 생활을 하는 시설입니다. 자, 여기에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 생활가정, 노인 복지 주택이 있는데요. 자,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입소자 10인 이상의 시설이죠. 자, 노인 공동 생활가정은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입소자 9인 이내의 시설을 노인 공동 생활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노인복지주택은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버타운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나 생활 지도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복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입소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거를 목적으로 생활을 하는 시설이죠. 자, 생활시설의 두 번째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 의료복조를 목적으로 생활하는 시설이죠. 보통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거동이 어려우셔서 가족들이 수발하기 어려울 때 모시는 시설을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는 그 두 가지 형태의 시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요양시설이에요. 자,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를 입소시켜서 급식,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입소자 10인 이상의 좀 규모가 있는 이런 시설을 얘기를 합니다. 자,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은 수급자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즉 입소자 9인 이내의 시설을 얘기를 합니다. 한 층에 입소자 9인 이내의 시설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속에서 급식,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라고 부르고 있고, 요거를 소규모 시설 혹은 그룹홈, 노인 장기양 보험에서는 공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생활시설은 크게 좀 전에 본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그 다음에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있고,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인복지시설의 두 번째는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시설이라고 부르죠. 이용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즉 제가 어르신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시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용시설의 첫 번째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에요. 자, 노인에게 있어서의 여가는 삶 그 자체죠. 네, 왜냐하면 노인들은 여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가를 어떻게 보내시느냐가 굉장히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자, 노인 여가 복지시설의 대표적인 것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이 있죠. 네, 이런 시설들을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재가노인 복지시설 두 번째 나오는데요. 재가노인이라 그러면 있을 재자, 집가자. 집에서 계시는 노인 혹은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재가노인이라고 그럽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에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방문 요양이 있고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 화면에서는 좀 빠져 있네요. 자,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6가지는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환급여의 종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현금으로 주는 급여인데요. 현재 가족요양비만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족요양비는 등급이 있는 어르신에게 수급자, 즉 대상 어르신에게 매달 15만원씩 현금으로 주는 급여입니다. 자, 어르신은 등급이 있으셔야 돼요. 자, 내용을 보면 도서지역, 섬지역이죠. 벽지, 상간, 이런 벽지 지역, 이런 데는 요양보호사 교육원도 없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없고, 그러므로 요양보호사도 현저히 부족하므로 요양보호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또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수급자의 신체, 정신,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이 하는 수 없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이렇게 그 서비스할 때 수급자, 즉 대상 어르신이 매달 15만원 이렇게 지급받는 거를 가족요양비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특례요양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 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자, 특례요양비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행은 안 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의 세 번째는 요양병원 간병비죠. 네, 수급자가 노인 전문병원이나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양병원 간병비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특별현금급여에서는 현재 가족요양비가 시행이 되고 있고, 가족요양비는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 내용이므로 가족요양비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장기요양급여를 전체적으로 받는데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로 구분을 하죠. 자, 시설급여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시설급여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급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시설급여는 크게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고, 재가급여는 6가지 형태가 급여가 있는데 뒤에서 구체적으로 보고요. 네, 그 다음에 특별현금급여 좀 전에 봤죠. 자, 세 번째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의 장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시설 서비스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그 급여가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요. 자,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점은 여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이 1년 365일 생활을 하는 그런 시설이죠. 여기에는 요양보호사들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다른 전문 분야의 이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나 간호나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시설은 가정을 떠나서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외되기 쉽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재가 서비스의 종류는 아까 6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가 서비스는 이용시설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네, 장점은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 사생활이 존중이 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가능한 것들이 장점인 반면에
제가 서비스는 월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월간 한도 급여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단점이고요. 또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게 단점입니다. 또 서비스 제공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게 단점이기도 하죠. 자, 시설 서비스와 제가 서비스의 장단점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